안녕하세요. 과학이 재밌어지는 시간, 과학으로 보는 세상씨. 오늘도 알아두면 유용한 과학 이야기 가득 싣고 돌아왔습니다. 기원 씨, 예. 스튜디오에서 웬 선글라스예요? 태양을 피하고 싶었어. 반갑습니다. 가수 비동생 우박이에요. 예. 아니 요즘에 네. 태양이 뜨거워도 너무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밖에 다닐 때 이 선글라스 없으면 다니지 못하겠더라고요. 알죠. 이해합니다. 네. 알겠으니까 이 선글라스는 살짝 잠깐 벗을까요? 벗어두고요. 알겠습니다. 요즘 기원 씨처럼 날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네. 또 올여름은 어떻게 내가 버티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더 걱정스러운 건요, 이 모든 날씨들이 예측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올여름은 얼마나 더 뜨거울지, 비는 또 얼마나 내릴지, 이게 좀 중요한 거는 지나봐야 확실히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예측은 쉽지 않지만 그래서 또 과학이 필요한 거죠. 과학적으로 이 현상들을 이해하고 또 대비해야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올 여름도 아주 만만치 않을 거다라는 전망이 우세한데요. 대체 여름이 왜 이렇게 뜨거워졌는지,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오늘 저희가 시원하게 밝혀드리겠습니다. 올해는 봄철부터 이례적 고온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 여름철 역대급 폭염에 대한 경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극한 기후는 단순한 기상 변화를 넘어 인간의 생존 그리고 사회 경제 전반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계절의 경계가 무너지고 재난이 빈번해진 극한 기후 시대. 지금 닥친 현실의 위기를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서 알아보고 대비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직접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주대학교 대기과학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은철 교수입니다. 저는 주로 기상 현상의 구조와 수치 모델을 이용한 예측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이스트 AI 미래학과와 문술미래전략대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김형준입니다. 기후와 물과 에너지 식량 그리고 경제의 넥서스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워낙 많이 나오셔서 사실상 네. 고정 패널이시죠. 뭐. 네네. 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계절마다 뚜렷한 장점이 있는데 요즘은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일이 좀 예전보다 줄어든 것 같아요. 네. 한 계절에 여러 계절이 좀 섞여 있는 뒤죽박죽 그런 느낌이랄까요. 사실 올 봄만 생각해 보면 더위가 좀 일찍 찾아왔나 싶어서 와, 올여름 진짜 덥겠구나 마음을 아주 단단히 먹었는데 또 갑자기 좀 쌀쌀하기도 하고 비가 맞아요. 또 막 쏟아지기도 하고 도저히 예측이 안 되더라고요. 네. 올해는 3월부터 정말 때이른 더위가 나타났기 때문에 네네. 올여름 폭염의 강도에 대해서도 또 다양한 예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장 교수님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난 53년 정도 분석 결과들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공통적으로 한 2018년 이후 정도부터 3월, 4월 기온들이 계속 평년보다는 높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월부터 지속된 고온 현상이 여름철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올해도 3월, 4월이 온도가 높다 보니까 올해 여름도 역대급으로 폭염이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 그리고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치 모델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예측한 결과를 토대로 이런 결과들을 내놓는데요. 네. 예측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먼 미래를 예측할수록 예측의 불확실성은 증가합니다. 긴 기간 동안 관측을 해보면 실제로 3월에 더웠다가 4월은 또 평년보다 온도가 내려갔다가 5월은 또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봄철 전체가 기온이 높았다가 여름에는 또 평년보다 온도가 낮은 이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해석할 부분은 아니다. 이래서 이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측이 쉽지는 않네요. 그러니까요. 자, 근데 이제 여름을 특정해놓고 좀 생각을 해보면 이건 분명하잖아요. 폭염의 강도가 확실히 전보다는 점점 더 세지고 있는 건데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지 이 여름의 그 뭐랄까 기간 자체가 유독 더 길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이게 실제로 제가 느끼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이게 팩트인 건지 김 교수님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10년 동안 한 일주일 정도씩 계속 여름이 길어지는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온대 지역에 있는 도시들에서 봤을 때 네. 여름이 시작하는 게 한 2, 3일 빨라지고 여름이 끝나는 게 2, 3일 정도 늦어지는 그래서 결국에는
길어지는. 10년에 한 일주일 정도씩 계속 여름이 길어지는 어머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또 하나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 더 덥잖아요. 네. 긴 것뿐만이 아니라 더 더워지면서 그 두 개가 겹쳐져서 여름 동안 쌓이는 그 열량이 그 속도가 3배 정도 빨라지는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되었습니다. 또 얘기를 들어보면요, 해수면 온도도 이제 막 상승하고 있잖아요. 그로 인해서 올해 슈퍼 엘니뇨가 온다라는 예측들도 나오더라고요. 이건 또 무슨 얘기예요? 김 교수님 맞아요? 네, 일단 엘니뇨에 대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우리가 엘니뇨를 감시하는 구역에서의 3개월 동안 평균 온도가 0.5도 이상이 돼서 5개월 동안 지속이 되면은 그게 이제 엘니뇨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근데 이제 반대로 이게 온도가 평년보다 0.5도 아래로 내려가서 그게 지속이 되면 이제 그걸 라니냐라고 하는데요. 이제 따뜻하면 엘니뇨, 차가우면 라니냐인데 엘니뇨의 강도가 그러니까 평년보다 2도가 높으면은 네. 이런 것들을 일컬어서 슈퍼 엘니뇨라고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역대급이라고 할 만한 엘니뇨와 이제 비슷하거나 혹시 그거보다 더 강한 형태로 지금 발달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안 좋은 예측 중에서는 그 3도까지도 올라가는 예측이 나와 있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를테면 100년에서 150년 만에 한 번 오는 정도의 최근에는 관측된 적이 없는 정도의 엘니뇨이긴 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측이니까요. 예. 지금 시점에서 이 피크라고 하는 신호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아직 불명확한 부분들은 많이 존재합니다. 제발 그 예측이 좀 틀렸으면. 그러게요. 이번에는 좀 틀렸으면 좋겠네요. 예. 근데 만약에 그 3도 이상 올라간다. 그럼 이건 진짜 슈퍼 엘니뇨가 아니고 슈퍼 울트라 킹왕짱 초특급 엘니뇨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엘니뇨의 그 강도가 강해지면 보통 폭염 아니면은 홍수 같은 아주 그러니까 인간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재난을 좀 몰고 오지 않습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오. 네, 근데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엘니뇨가 겨울에 시그널이 강합니다. 이게 여름으로 오게 되면은 그 시그널은 상대적으로 좀 잦아들어서 좀 작아지는 이런 부분들을 또 보이게 됩니다. 상대적으로 얼마나 편차가 나타나느냐, 평년에 비해서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라는 것이 겨울철이 훨씬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엘니뇨라고 하는 현상이 워낙 큰 규모의 현상이고요. 굉장히 큰 현상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서 얘기하셨던 것처럼 예측이 힘든 부분도 있고요. 규모가 서로 다른 현상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예측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 상황이 바뀌는 것도 봐야 되지만 모니터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상청에서 이 호우 긴급 재난 문자의 형태로 실시간으로 통보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예측과는 별도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실질적인 피해를 저감시키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자, 이제는 기습적인 극한 호우에 대비해서 피해를 막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실시간으로 상공을 관측하면서 예측하기 어려운 기상을 연구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어제는 더웠다가 오늘은 또 추웠다가 내일은 또 어떨까요? 1년 12달을 또 보면요. 봄, 가을은 실종되고요. 여름에는 막 무더위에 뭐 폭염에 어우 막 비도 갑자기 막 내려 도대체 종잡을 수 없는 날씨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폭염과 한파에 한 방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패션으로 왔는데 어때요? 멋지죠? 자, 이렇게 널뛰기 같은 날씨일수록 철저한 감시가 필요한데 말입니다. 아니 근데 오늘 우리 촬영하는데 여기 맞아요? 여긴 약간 그 휴양지 느낌인데? 기환 씨, 예. 지금 여기서 이렇게 쉬고 계실 때가 아니에요. 오, 여기가 어딘데요? 여기가 바로 기상 레이더의 심장부로 가는 초입입니다. 저쪽을 보시면은요, 저 산 위에 예. 저기 보이세요? 저거 저 하얀 거. 근데 저거 지금 산 정상에 있는 것 같은데. 피디님 뭐예요? 오늘 산 타요? 아, 걸어서 올라갈 건 아니고요. 예. 저쪽을 한번 보시죠. 저를 위해서 또 이렇게 리무진을 또 준비해 주셨구나. 오케이. 그럼 저거 타고 올라가면 되는 거죠. 가시죠. 충무관님, 운전해. 오프로드 길을 한 10분 정도 이렇게 달려서 올라왔는데 대체 이렇게 높은 곳에 저런 거대한 사이즈의 장비가 왜 있는 거죠? 저희 레이더가 원래 작동 원리가 전자기파로 방사를 해가지고 대기 중에 있는 물방울에 네. 다시 이제 반사돼서 오는 신호를 분석하기 때문에 저희가 제일 산 꼭대기라든가 뭔가 좀 막힌 건물이 없는 데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실제로 이곳에서도 기상 관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저희가 유사시엔 또 필요시에는 이제 실제로 관측을 하게 되고요. 예. 평소엔 저희가 기상 레이더 부품 국산화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레이더 개발에 필요한 네. 그런 부품들을 검증하고 또 연구하고 분석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축구공 모양의 저 거대한 저 원형 저건 뭐예요? 네, 저희가 흔히 레이돔이라고 부르는데요. 네, 그 안에 관측 레이더가 장비가 들어 있고요. 비나 눈으로부터 그 장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돔을 씌우는 겁니다. 지금 여기는 뭔가 느낌은 딱 서버실 같은 공간 같은데 정확히 뭐 하는 곳인가요? 레이돔에는 이제 안테나부가 있고요. 나머지 통신, 수신을 담당하고 또 제어를 할 수 있는 모니터링실이 위치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클라이스트론이라는 장비인데요. 예? 클라이맥스요? 네, 클라이스트론이라는 장비입니다. 아, 네. 저희가 전자기파를 고전압으로 방출하게 되는데 그래야 빗방울에 맞고 돌아오는 거를 잘 감지할 수가 있어가지고 송수신부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전압이 얼마나 되길래? 고전압을 2000V로 만들어내고요. 이제 그 2000V의 전압을 순간적으로 1대30 비율로 증폭을 시킵니다. 1대 30면 6만 볼트까지. 네, 정확합니다. 대략 6만 볼트의 고전압이 만들어져가지고 저희가 전자기파를 방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초고전압을 이용해서 전자기파를 갖다가 위까지 쫙 쏘아 올린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럼 혹시 그 말씀하신 레이돔 거기도 저희가 구경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우와. 막상 안에 들어와 보니까 오, 이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지금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이 S밴드 파라볼라 안테나의 경우에는요, 지름이 약 8.53m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레이더가 대체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 거예요? 클라이스트론에서 만들어진 전자기파를요, 피동을 통해 가지고 이 파라볼라 안테나 접시에 반사시킨 다음에 고르게 방사하게 됩니다. 아, 왔다 갔다. 네, 그리고 반사돼서 다시 온 신호를 수신해 가지고 아래에 있는 분석 시스템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비만 감지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이중 편파 레이더로 전자기파를 수평, 수직으로 동시에 쏴서 빗방울의 크기와 모양까지 입체적으로 다 파악해냅니다. 이게 비인지, 눈인지, 우박인지까지 이 안테나가 척척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커버하는 권역은 어느 정도 될까요? 용인에서는 저희가 반경 약 240km로 관측을 하기 때문에 멀게는 북한 일부 지역이라든가 일부 지역입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저희가 전라북도 정도 그 정도까지도 저희가 커버리지 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기상청은 백령도부터 제주도까지 전국 핵심 지역에 17개의 현업용 레이더 관측망을 구축해 한반도 전역의 하늘을 빈틈없이 감시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정말 이 안테나들이 그냥 전국 각지에서는 쉴 틈 없이 돌아가는 거군요. 든든합니다. 이 서해에서 동으로 지금 비구름. 지금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는 산악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형에 구가 그래가지고 자, 저희가 이제 레이돔에서 모니터링실로 다시 돌아왔는데요. 이제 이 화면에서는 뭘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관측하고 있는 레이더 자료를 표출하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예정에 없던 대류셀이 발달해서 갑작스러운 폭우가 내리거나 하는 징후를 기상 레이더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커지면서 비구름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찾아내는 기상 레이더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습니다. 기상 관련해서 일하는 분들의 정말 정성과 노력이 딱 모여가지고 우리의 소중한 일기예보가 만들어지는 거였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내려갈까요? 저도 감사를 드리고요. 이제 하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산만 하면 되는데 뭐 올라갈 때보다 내려가는 게 더 쉽죠?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왜 차량 지원 안 해줘요, 내려갈 때는? 그 밑에 헬기장도 있던데 헬기라도 이렇게 불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어딘지 알 수 없지만 여름이 해마다 더 길어지고 또 더워지면서 폭염은 일상을 지속할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지난해 여름도 정말 이제 극한 그 더위가 기승을 부렸잖아요. 저는 원래 더위에 좀 약간 추위를 많이 타고 더위를 덜 타는 편인데 요즘에는 여름이 오기 전에 이제 막 무서워요. 올해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기후 변화 때문에 전 지구적으로 어느 곳도 피해갈 수 없는 재해가 사실은 폭염입니다. 당연히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6월 초에 장마가 뭔가 좀 있는 듯 하더니 훅 없어졌거든요. 맞아요. 네, 그리고 그때부터 쭉 계속 덥다가 한 9월, 10월까지 더웠어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또
엄청나게 쏟아붓는 비가 있었는데 기본적으로는 엄청나게 비가 오거나 아니면 엄청나게 덥거나 이게 이제 6월부터 10월까지 계속 이어지는 상황.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이제 여름이 이제 더 길어지고 강해지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폭염이랑 열대야가 폭염은 거의 한 달. 그다음에 이제 열대야 같은 경우에는 16일 이상 이렇게 됐었거든요. 네. 장기 평균에 비해서 2.5배, 2.7배, 그러니까 거의 3배가량 폭염과 열대야 일수가 늘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오죽하면 저희가 그 더위라는 단어 앞에 살인적인이라는 표현을 붙이겠습니까? 맞아요. 그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 것 같은데, 근데 솔직히 저희 조금 어릴 때만 생각해 보더라도 이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모르겠어요. 기억이 그런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런가요? 점점 진짜 나이가 들어가면서 너무너무 덥습니다. 맞아요. 참을 수가 없어요. 맞아요, 못 참겠어요, 진짜. 아니 이게 과거의 양상과 비교해 보면 어때요? 저는 확실히 좀 예전엔 안 그랬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실제로 변화가 보이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것들만 좀 생각을 해보면 티베트 지역 위에 대륙권 상공에는 티베트 고기압이라고 하는 이제 고기압이 자리를 잡게 되고요. 건조하고 따뜻한 공기를 위에서 이렇게 내리 찍는 공기의 성격을 주기 때문에 이게 전반적으로 동아시아를 온도를 높이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올 수가 있고요. 네네. 근데 최근에 중국 내륙 쪽에서 이 건조하고 또 온도가 올라가는 성향에 따라서 또 티베트 쪽의 고기압이 강화가 되고 확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최근에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되어서 자체의 효과도 있고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북태평양 고기압을 또 강화시키면서 폭염의 강도를 좀 더 높였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요. 작년의 경우를 보면은 여름에 우리나라는 저기압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네네. 그래서 저기압이 다가오면서 비를 내리고 또 강한 비를 내리고는 하는데 일반적인 저기압 크기는 폭이 수천 킬로미터 정도 됩니다. 한 2,000킬로미터 정도까지 큰 규모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작았어요. 300~400킬로미터 정도 폭을 가지는 좀 작은 저기압들이 들어왔는데 작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을 한 번에 다 쏟아내리고 없어져 버립니다. 근데 대기는 파동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기압이 하나가 낮은 게 있다는 얘기는 그 뒤에는 반드시 고기압 성격이 따라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물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쪽을 누르게 되면은 양 옆은 올라오는 걸 상상을 해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비슷합니다. 파동 현상에 따라서 작은 저기압이 강하게 지나가고 나면 뒤에는 고기압이 강하게 또 비슷한 크기로 작은 고기압이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작년에는 연속적으로 여러 번 반복이 되다 보니까 집중호우, 폭염, 집중호우, 폭염. 그래서 도깨비 장마다, 도깨비 폭염이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최근 2, 3년 사이에 이전에는 보기 힘들었던 무언가 변화하고 있는 상태로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생뚱맞다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생선 중에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감성돔, 자리돔이거든요. 근데 또 우리나라에 지금 돔 현상이 또가 나타나고 있다면서요. 대체 무슨 돔입니까, 이거? 열돔이라고 하는 열돔. 네, 그거 못 먹는 거잖아요. 못 먹습니다. 먹으면 큰일 납니다. 열돔 현상이라고 해서 사실 굉장히 없었던 현상처럼 언급이 되기도 하는데 사실 기본적인 고기압의 현상과 동일합니다. 고기압이 형성이 되면 전체적으로 하강하는 기류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위에서 내려온 공기는 어디론가 빠져나가야 되니까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 지면 부근에서 이게 다시 올라가서 다시 위에다가 연료를 공급하는 것처럼 하강하는 기류를 지속적으로 유지를 시켜주기 때문에 단열 승온 과정, 단열 압축에 따른 승온 과정 그리고 구름을 없애주면서 태양 복사를 막아주는 구름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가열이 가속화되는 현상. 이게 열돔 현상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냥 뭐 한반도 열돔 현상 말로만 들어도 진짜 숨이 콱콱 막히는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특히나 좀 영향을 받는 그런 어떤 요인이 있을까요? 전 지구적으로 봤을 때 산업화 이후에 지구의 평균 기온은 약 1.2도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증가가 지역마다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한 1.8도 정도 증가를 했으니까 우리나라가. 네, 한 1.5배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더 빠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더 빠르고 강하게 느낄 수는 있습니다. 1990년에 대비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폭염 일수가 그 증가율이 한 20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2배 이렇게 되고 있는데 전 지구 평균보다 빠르게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큰 문제라고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북극 증폭인데요. 적도 지역보다
북극 쪽이 더 빠르게 온도가 증가를 하는 것입니다. 적도는 원래 따뜻하고 북극은 좀 더 추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 온도 차이 때문에 생기는 게 제트 기류예요. 아, 네네네. 그러면은 온도 차이가 여기가 더 빨리 올라가니까 온도 차이가 적어지게 될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은 제트 기류가 좀 약해져. 느려지게 됩니다. 네. 제트 기류가 늘어지게 되면은 강 같은 거 생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강이 흐르는데 늦게 흐르면은 좀 더 많이 굽이치게 되겠죠. 자, 그런 형태로 이게 많이 굽이치게 되면서 이를테면은 북극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아래로 많이 내려오는 게 우리가 말하는 그 겨울에 있는 한파. 혹한, 한파 네. 그런 것이고 이게 이제 그 웨이브가 진행이 되는 게 느려지게 되면서 한 군데 좀 더 머무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거든요. 그럼으로써 해서 거기서 고기압이 정체가 되고 아까 말씀하신 열돔이라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하기 때문에 여름에는 이런 블로킹이라고 하는 현상들이 만들어지면서 여기 계속 더 뜨거워지는 열이 네. 쌓이는 이런 현상들이 조금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할 수 있는 거는 편서풍 때잖아요. 네네네. 그렇다면 우리나라 그 날씨에 영향을 많이 주는 게 서쪽에 위치를 할 텐데 우리나라 서해가 굉장히 얕은 바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역대급 더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해양 온도 같은 경우에도 계속 역대급 기록을 갱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해 같은 경우에도 매해 기록을 좀 갱신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덥고 습한 이런 여름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 지역이나 어떤 나라에서 보면은 뭐 극한호우가 심한 곳도 있고 반면에 다른 쪽에서는 동시간대인 똑같은 시간대인데 너무 여기서는 추워요. 막 너무 가물어 있고 근데 분명히 비는 내렸는데 가뭄이 또 해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당장 작년에 이 이야기가 가장 극심했던 게 태백산맥 서쪽, 그러니까 서울 경기를 포함을 영서 쪽. 해서 네. 영서 쪽은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데 거의 동시간대에 영동 지역은 굉장히 크게 가물었었던. 아, 맞아요. 지금까지 분석한 바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작은 저기압들이 지나가면서 서쪽에서 비를 내리는데 작다 보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분이나 에너지를 빨리 잃어버리고 태백산맥 넘어갈 때는 이미 수분을 다 잃은 상태에서 건조한 상태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네네. 그러면은 비도 없고 또 그냥 건조한 상태로 넘어갈 때는 팬에 의해서 또 온도가 올라가니까 또 고온과 가뭄의 상태가 지속되는 이게 거의 여름 내내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어쨌든 가물어 있는 땅에 비가 나름 좀 내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보면은 다시 말라 있는 거예요, 땅이. 바로. 왜 바로 그냥 이건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일단 땅이 젖어 있었는데 마른다라는 현상은 그러니까 그 대기의 갈증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증발 혹은 증발산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증발은 이런 표면에서 물이 기체로 그러니까 수증기로 바뀌는 것을 보고 이제 증발이라고 하고요. 네. 증발산이라고 하는 것은 증발과 증산을 더한 것인데요. 식물의 잎 표면에서 일어나면은 그걸 증산이라고 합니다. 증산작용.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오. 그게 이제 광합성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물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네. 물과 빛과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들어내고 이제 산소와 물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네네. 작용입니다. 네. 네, 이런 형태를 이제 증발산이라고 하는데요. 물리 과정으로서 설명을 한다면은 항상 있는 그 증발, 증산이지만 이게 갑작스럽 그게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환경도 존재를 합니다. 어디서 건조한 바람이 훅 밀려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원래는 그냥 계속 잘 증산이 돼야 되는 증발이 돼야 되는데 헤어드라이어 같은 걸로 이렇게 말리는 형태의 현상도 존재는 할 수가 있거든요. 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공기가 머금을 수 있는 수증기가 7%가 늘어나요. 공기가 무슨 그 스폰지 같은 거라면은 네. 이 스폰지가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많은 물을 머금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같았으면은 좀 더 축축할 수가 있는데 위에 큰 스폰지 같은 게 있으니까 이걸 쭉 빨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은 비슷한데 나가는 게 훨씬 더 많아져서 이게 이제 우리가 쓸 수 있는 수자원이 줄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름 날씨가 언제부턴가 형태 뭐 많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는데 네. 장마의 어떤 뚜렷한 특징도 점점 사라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네요. 이 구조 자체는 사실 유지는 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명확하게 달라지는 게 그런 장마 기간 사이에 내리는 비의 형태인데 집중도가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내리는 비의 양이 그러니까 비 자체도 지속
지속성도 좀 떨어졌고, 그러니까 짧게 오고 그치는, 비가 오지 않는 기간들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고, 한 번에 내리는 비의 양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는 좀 더 단기간에 쏟아붓는 강수의 비중이 조금 더 이제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장마에 대해서는 가장 크게 나타나고 있는 차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예. 2017년에 청주에 시간당 90mm 정도의 비가 내렸었는데 이때 굉장히 다들 놀랐었거든요. 우리나라에 이 정도의 비가 내릴 수 있느냐. 그래서 3시간 동안 강수량이 90mm 이상이 되면 이제 경보를 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를 보면 시간당 100mm 강수가 이미 빈번하게 관측이 되는 상황이 이미 돼버린 거죠. 엄청난 건데요. 엄청난 비가 이제는 예전에는 한 번도 굉장히 놀라웠었는데 이제는 너무 자주. 또 왔구나 정도의 수준이 벌써 되어버린 거죠. 전통적인 개념으로 여름철 강수를 설명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 포괄적인 범위로 다양한 형태의 강수들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용어를 지금 변경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심의 과정에 있습니다. 네. 전 세계가 전례 없는 극한 기후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런 극한 기후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건데요. 예측 불가 기후가 부르는 가장 큰 위협이라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금 언급하고 있는 부분이 폭염입니다. 실제로 유엔 개발 계획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전 세계에서 발생한 자연재해 사망자가 무려 130만 명 이상에 달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망자의 90% 이상이 이제 폭염을 포함한 극단적인 이상기후 때문에 목숨을 잃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폭염은 단순한 더위라고 하는 부분을 넘어서 정말로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는 정말 치명적인 재난이 되었습니다. 네. 한반도 지역에 대한 정보를 확인을 해보면 35도 이상의 폭염이 1990년대에는 연평균 5일 정도 수준에서 2040년이 되었을 때는 30일 정도로 늘어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증가폭은 가파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야간에 25도가 넘어가는 열대야는 연 50일 이상 지속될 와.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의한 산업 피해가 현재 연간 3조 원에서 2100년이 됐을 때에는 30조 원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3조 원에서 어떻게 30조 원으로 뻥튀기가 됩니까? 와.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몇 도 오를 것이다, 간혹 1.5도가 얼마나 극심한 변화냐, 뭐 우리는 여름과 겨울 사이에 뭐 20, 30도도 넘나드는데 그게 뭐 큰 거냐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이거를 우리가 경제적인 환산을 해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피해 규모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네. 또 극단적인 이런 기상 현상이 전 세계 곳곳에서 아주 동시에 발생하면서 글로벌 경제가 또 흔들리고 있기도 하죠. 그러니까 복합 재해라고 하는데요. 복합 극한 현상들에 대한 연구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태풍 같은 것도 일종의 복합 재해이긴 하거든요. 강풍이 불면서 비가 많이 내려요. 가뭄이란 재해에 산불 같은 게 나기가 쉬워지고 그와 동시에 폭염이 더해질 수가 있죠. 이 복합재해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넓게 확장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폭염이 있을 때 동시에 미국에서 한파가 있는다든지 이런 형태의 전 지구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재해가 일어나는,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큰 시스템으로 엮여서 필연적으로 동시에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런 재해들이 또 요즘에 많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그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공급망을 크게 훼손하는 이런 상황도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자동차를 만드는데 많은 부품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의 부품 수급만 안 되더라도 자동차는 안 만들어집니다. 네. 이런 형태로 이 전 세계 지금은 공급망이 연계가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복합재해가 일어났을 때 네.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곳에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든지 이런 형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적인 복합재해도 존재를 합니다. 이를테면 2018년에 일본에서 하룻밤에 230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홍수가 있었습니다. 관서지방에서. 하룻밤에 230명이 죽어요.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게 일어났고요. 근데 그 바로 다음에 관동 지방에서 역대급 폭염이 덮치면서 1000명 이상이 사망합니다. 공간뿐만이 아니라 연이어서 발생을 하는 연속 복합재해 이런 개념도 존재를 하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우리나라 상황에도 이걸 대입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작년만 하더라도 폭염이 있다가 호우 있다가 폭염이 있다가 호우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이런 스윙 같은 것인데 높은 확률로 이 스윙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더위는 더 많이 오고 아까 80mm도 되게 신기했는데 이제 간혹가다 100mm가 심심치 않게 보이는 이런 120mm 이런 식으로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순간을 초월해서 극한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기온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 기온이 올라가는 그 상승 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마찬가지로 경제적으로도 역시나 영향이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기온이 1도 올라갔을 때의 피해가 증가하는 것과 2도 올라갔을 때의 2배만큼이 아니라 훨씬 더 큰 피해가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예시로 간혹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태풍의 강도가 해수면 온도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네. 이 변화폭을 가지고 봤을 때 해수면 온도의 변화폭하고 태풍의 강도 변화폭을 보면은 3승의 비례를 하게 됩니다. 온도가 1배, 2배만큼 차이 난다라고 했을 때 이 강도에 대한 차이는 이제 8배만큼 커질 수 있다는 거죠. 훨씬 더 큰 에너지와 큰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해 그리고 또 연쇄적인 효과들은 정말 충격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한여름에 날이 너무 더우면 이제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이렇게 다 사람이 그렇죠. 늘어지고 합니다. 이제 폭염이 지속되면 우리의 신체 기능도 떨어지니까 일의 능률도 오르지 않거든요. 폭염이 생산성 저하에도 뭐 당연히 영향을 끼치겠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저도 더우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싶습니다. 누워 있고 싶어요. 그냥 제가 작년에 에어컨이 없었는데요. 어쩌다가 어떻게 버티셨어요? 네, 그때 딱 일주일 정도 했는데요. 네. 이사를 갔는데 에어컨이 없었는데 정말로 실물로 죽을 것 같더라고요. 끔찍하다 정말.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 당연하죠. 국제노동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2030년이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노동 시간이 한 2.2% 줄을 거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걸 일자리로 환산하면 8천만 개 정도가 된대요. 온도가 32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한 60% 정도밖에 생산성을 유지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게 이제 38도가 넘어가면 그게 3분의 1로 떨어진대요. 엄청나게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폭염 또 폭우 같은 기록적인 극한 기상 현상이 인류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정확한 기상 예보의 중요성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데요. AI의 대기 예측은 과연 믿을만 할까요? 과거에 비해 예보가 훨씬 정확해졌다는 데에는 다들 동의하시지만 여전히 예보가 빗나가 곤란을 겪을 때면 기상청을 향한 볼멘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슈퍼컴퓨터에 위성, 최첨단 레이더까지 동원되는 지금도 날씨 예측은 왜 이렇게 어려운 걸까요? 현대의 날씨 예측은 컴퓨터가 대기의 법칙을 계산하는 수치 예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기에는 근본적인 문제가 몇 가지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지구 대기의 특성입니다. 지구 대기의 움직임을 계산하는 대표적인 수식인 나비의 스톡스 방정식은 완벽한 해답이 증명되지 않은 난제입니다. 대기는 본질적으로 비선형 방정식을 따르기 때문에 처음의 아주 미세한 오차가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카오스, 혼돈 상태에 놓입니다. 브라질 나비의 날갯짓이 텍사스의 토네이도를 일으킬 수 있다. 기상학자 에드워드 로렌츠가 제안한 나비 효과처럼 계산 초기의 아주 작은 오차 하나가 2주 뒤에는 전혀 엉뚱한 날씨를 예측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측의 문제입니다. 초기의 정확한 대기 상태를 방정식에 입력하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는 원론적으로 절대 정확한 대기의 상태를 알 수 없습니다. 관측기기는 기기 오차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관측의 빈틈 문제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수치 모델은 대기를 3차원 공간으로 나누어 8km 간격으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망망대해나 상층 대기까지 8km마다 촘촘하게 관측 장비를 두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국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어있는 공간을 채우는 기술로 자료동화 기법을 사용하는데 추정치로 빈 곳을 채우다 보니 실제 대기와는 반드시 차이가 생깁니다. 이는 초기의 오차가 반드시 발생한다는 점을 설명합니다. 세 번째는 지구 대기의 지배 법칙에 대한 이해입니다. 수치 모델에는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대기의 지배 법칙을 최대한 적용하고 있지만 현재 인류가 이 법칙을 100% 완벽하게 알고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대기의 움직임을 상당 부분 이해하고 있더라도 여전히 미지의 영역이 존재하며 여기서 반드시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AI 기법이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 기법은 훈련 자료를 기반으로 관계성을 구하는 방안을 근간으로 하고 있기에 기후변화 상황에서 기존에 겪어보지 못한 극한 현상을 예측해내는 것은 명확한 한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에 입력하는 관측 데이터 자체에 이미 오차가 섞여 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AI 기법이 정확한 예측을 생산하는 것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대기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상학계는 이 초기의 오차를 줄이고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앙상블 예측입니다. 앙상블 예측은 초기 조건이 조금씩 다른 다수의 수치 예보를 수행하여 확률적 예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기 상태의 절대값은 아니어도 확률 기반의 유의미한 예측 정보를 생산하는 것이 가능하고 많은 기관에서 이를 활용하며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수치 예보 모델과 예보법은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완벽한 예보라는 것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해도 많은 사람이 만족하고 납득할 만한 수준의 예보가 가능해지면 기상 및 기후 예측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자연에 대한 인류의 이해도를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사회적 기여로 이어질 것입니다. 네, 이제 사실 이상 기후는 한 계절에 특정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전형적인 여름 장마가 사라진 대신에 또 가을 장마로 인한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지난해에도 생각해 보면 가을 장마가 심했어요. 먼저 가을 장마라고 하는 용어가 학술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아니기는 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오해가 있기도 한 부분인데 보통 6월 말에서 7월 중순 또는 7월 말까지를 전형적인 장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장마가 끝난 다음에 장마와 비슷하게 지속적으로 비가 오거나 아니면 위성 영상이나 레이더 같은 걸 봤을 때 장마처럼 이렇게 길게 띠 형태로 나타나는 강수가 나타나면 가을에 장마와 같은 것이 또 나타났다라고 해서 가을 장마라고 언급들을 주로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을 장마는 왜 있는 거냐, 기후변화 때문이냐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좀 풀고 싶은 게 우리나라는 원래 그렇게 비가 옵니다. 그랬어요? 네. 근데 왜 더 다들- 더 왔던 걸로 느껴지죠? 네. 우리가 기억에서 일관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늘 이때는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인지를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은 굉장히 특이했습니다. 네. 10월에 강수 지속 일수가 저희가 30년 동안 비교를 해봤는데 그 30년 기간 안에서는 압도적으로 1위였습니다. 근데 이 작년에 9월, 10월에 나타났던 강수는 갑자기 정말 나타났던 거라서 이게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작년 그 10월 장마 얘기해 주셔서 말씀인데 사실 그 기간이 이제 농촌에서는 수학. 수확하는 제일 중요한 시기인데 농가 피해 엄청 났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런 장마들이 좀 길어지면 아무래도 농작물 피해는 기본이고 그러면 농민들의 소득, 그러니까 결국엔 경제에 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그걸 사 먹는 우리 소비자들은 또 밥상 물가 부담을 크게 느끼게 될 거고요. 이 흐름이 맞는 거죠. 클라이밋플레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기후하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인플레이션을 합쳐서. 더한 합성어인데요. 기후플레이션 같은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냐면은 공급망을 훼손하게 됩니다. 특히나 농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배 적지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배추라든지 무라든지 마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디서는 살 수 있고 어디서는 살 수 없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사과 같은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경상북도가 사과의 주산지가 많이 아니고 계속 올라가죠. 네. 네. 이런 것처럼 그다음에 바다에 있는 양식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계속 위로 올라갑니다. 맞아요. 이게 어쩔 수 없이 벌어지는 것인데요. 김치 같은 것들도 네. 우리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게
국산 김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시점이 오기도 하겠죠. 배추가 안 자라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한 농가라든지 이런 쪽에서는 그걸 좀 선제적으로 대비를 해야 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기후변화는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서 더 빠르고 강력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한 대비가 더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그 대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 먼저 좀 다른 나라는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들어보니까 폭염 대비용 컨트롤 타워를 둔 나라가 있다고 오. 하던데 그거 어디예요? 미국의 마이애미 같은 경우에서는 그 플로리다주죠. 거기에서는 2021년에 세계 최초로 네. CHO를 둡니다. CHO. 네. 예. CEO는 시- 많이 들어봤는데. 그렇죠. 네. CHO는 Chief Heat Officer, 그러니까 최고 폭염 책임자를 두게 우와. 됩니다. 오, 예. 네. 기후변화가 상식의 수준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었던 구조와는 다른 직책이 이제 새로 생기는 근데 것이죠. 너무 힘든 자리 아니에요? 그러게요. 뭐 잘 해봐야 본전도 못 네. 던질 것 인기 다 같은 못 채울 느낌이- 것 같은데요. 네.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사회에서 명확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공공보건 영역으로 결국에 이제 인지를 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해서 이제 이런 쪽에서 대응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 아주 특별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기에 좀 더 특화되어 있는 정책들, 예를 들면 뭐 쿨루프라든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건물 색깔, 그 지붕이라는 색깔들을 좀 더 밝은 색깔로 하면서 내부적으로 온도를 좀 더 떨어뜨리고 열 효율을 높인다든지 사람들에게 쉼터라든지 아니면은 그 피해를 피할 수 있는 그 대피라든지 이런 것들을 도와주는 정책들, 이런 것들을 관장하는 이런 직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나라는 또 폭염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지 저 가장 궁금한 부분이네요. 우리나라가 폭염을 굉장히 심각하게 인지하고 여기에 대한 대비 시스템들을 이제 운영을 했던 게 2018년입니다. 폭염 위기 경보가 관심주의, 경계, 심각 요 네 단계로 운영이 됐는데 관심은 이제 모니터링하면서 대비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해두고요. 주의부터는 이제 피해 예방을 위해서 안내하고 점검 작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경계 단계가 되면 취약계층 보호 그리고 현장 대응에 대한 것들이 실제로 강화가 되고 심각 단계가 되면 재난 대응의 수준으로 가서 행정안전부가 이제 매뉴얼 마련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중요하게 역할들을 하게 되고요. 온열 질환 감시 체계를 운영을 하면서 환자 발생 현황 공개 그리고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이제 이런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들이 현재 마련되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미지의 계절이라는 표현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넥스트 노멀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두 분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네. 많이들 하는 말 있잖아요. 올해 여름이 네 인생에서 가장 시원한 여름일 것이다. 아, 사회 상식적으로 통용이 될 만큼 우리는 어떤 미래가 올지를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근미래에 지금보다 더 더워질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굉장히 충분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5년 전에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앞으로 5년은 지난 5년과는 조금 다르게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네. 그 과학에 기반한 근미래에 대한 기후 미래 전략을 조금 더 탄탄하게 세울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연구 주제가 예측이고 특히 이제 극한 기상 현상들을 다루다 보니까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는데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대체로 질문의 톤이 이 세상이 이러다가 멸망할 정도로 바뀌어 가는 것이 아닌가요? 라는 걱정들을 하면서 많이들 여쭤보세요. 네. 당연히 이 재난의 형태로 이런 변화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비는 명확하게 그리고 탄탄하게 잘 해두어야 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다만 지레 짐작해서 너무 큰일이 날 거다라거나 너무 무서워할 것만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학계에서는 철저하게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얼마만큼 대중에게 잘 명확하게 잘 전달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이 잘 전달이 되면 대비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고 오해에서 비롯한 괜한 걱정들은 또 좀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상 기후와 함께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이제 중요한 건 달라진 현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입니다.
뻔한 상식은 패스. 여러분의 지적 추구미에 딱 맞는 꿀잼 과학 이야기만 쏙쏙 골라왔습니다.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 하루는 항상 24시간 1분 1초도 틀림없이 일정할까요? 놀랍게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시간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리는데요. 최근엔 기후변화도 이 시간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극지방의 빙하가 녹으면 그 엄청난 물이 적도 쪽으로 쏠립니다. 피겨 선수가 회전할 때 팔을 쫙 펴면 속도가 느려지죠.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구의 허리인 이 적도에 물이 몰려서 지구가 뚱뚱해지면 자전 속도도 그만큼 느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최근 이와 정반대의 현상도 관측됐습니다. 지구 내부의 변화로 자전 속도가 일시적으로 빨라졌고 사상 처음 전 세계 시계에서 1초를 빼야 할 상황이 벌어진 건데요. 자칫 전 세계 전산 시스템이 마비될 수도 있었죠. 자, 그런데 이 위기를 아이러니하게도 기후변화가 막아섰습니다. 빨라지려던 자전 속도에 이 뚱뚱해진 지구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1초를 빼야 할 시점도 미뤄졌죠. 생태계를 넘어 지구의 회전과 시간에도 영향을 주는 기후변화. 우리가 배출한 온실가스가 시간의 기준까지 흔들고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지적 추구미를 갓벽하게 채워드린 김기환의 과학 이수다였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한 시대를 살고 있지만 우리의 일상만큼은 예측 가능했으면 좀 더 안전했으면 하는 소망이 간절해진 시간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마 다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계절을 이렇게 부른다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저는 다시 전처럼 그냥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은 음절 속도로 좀 읽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예. 두 분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좀 자세하게 대중에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았는데 네. 귀한 자리 또 하고 싶은 얘기를 마음껏 하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 교수님 어떠셨어요? 과학적 설명 위에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당장 피할 수는 없는 문제들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좀 더 정확하게 바라봐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더 좋았습니다. 네, 흥미로운 이야기 쉽고 재밌게 들려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과학 이야기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과학이 보인다. 과학이 즐거워진다. 스치기만 해도 당신 과학 전문가. 과학으로 보는 세상. 씨.